당신 진짜 이름이 뭐예요? 공명정대한 뒷마당,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던 그날 밤, 나선의 할머니가 차세리의 손목을 움켜쥐고 던진 이 한마디는 30년간 봉인되어 있던 진실의 자물쇠를 흔드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차세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는 그 순간,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평소 미인대의 출신답게 도도하고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던 그녀가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나선의 할머니는 흠뻑 젖은 차세리의 얼굴을 한참이나 응시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그 아이 너 맞지?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양동이기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차세리는 그의 옆자리에 서서 완벽한 영부인 후보의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녀는 더없이 우아하고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차세리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거울 속의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이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 뒤를 더듬었는데 거기에는 작은 점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별 모양으로 흩어진 작은 점 3개. 차세리는 그 점을 만질 때마다 알 수 없는 기시감에 사로잡히곤 했었더라고요. 한편 공주와는 태양그룹 패션사업부에서 신규 컬렉션 발표를 앞두고 밤샘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디자인 중인 의상은 치유하는 테마를 담은 것이었는데 한복의 선과 현대적 실루엣을 결합한 야심작이었어요. 양현빈은 그런 주아를 위해 직접 야식을 사들고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주아씨, 이러다 쓰러져요. 잠깐만이라도 쉬어요. 양현빈이 따뜻한 죽 그릇을 내밀었지만 공주와는 펜을 놓지 못한 채 옅은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머니 한성미가 갑자기 자신을 불러 차세리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여자, 양동익이 새로 들인 부인 말이다. 너 혹시 그 여자 본 적 있니? 얼굴은 어떻게 생겼더냐? 평소 양씨 집안 이야기라면 듣기조차 싫어하던 한성미가 차세리의 외모를 자세히 묘사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공주하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묘한 떨림을 보았습니다. 한성미는 사실 며칠 전 우연히 백화점에서 차세리와 마주쳤었는데요. 그 순간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정신과 레지던트 시절에 만났던 한 환자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기억상실증을 앓던 어린 소녀. 이름도 모르고 부모도 모른 채 보육원으로 보내졌던 그 아이. 한성미는 그 아이의 왼쪽 귀 뒤에 있던 별 모양 점 3개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직업적 호기심으로 차트에 적어두었던 특이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차세리의 귀 뒤에서 똑같은 점을 발견한 순간 한성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그녀는 차마 그 다음 생각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양지바른 한의원에서는 양동익이 대단히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진료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선거 캠프에서 보내온 보고서에 그를 화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상대 후보 측에서 양동익의 부인 차세리의 과거를 캐고 다닌다는 정보였습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누구인지 알아내야 한다고. 내가 직접 알아본 사람이야. 양동익은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지만 사실 그 자신도 차세리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15년 전 그가 첫 부인을 잃고 방황하던 시절 미인대회 무대에서 만난 차세리는 그저 환하게 웃고 있었을 뿐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입을 연 적이 없었습니다. 양동익은 그저 그녀의 미모와 야망에 끌렸을 뿐 그 너머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거죠. 한편 공우재와 양은비는 두 집안의 눈을 피해 한강공원에서 비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양은비는 손에 든 솜사탕을 한 입 베어 물며 천진난만하게 웃었는데요. 오빠, 우리 부모님들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그냥 한 번에 다 같이 모여서 화해하면 안 돼요? 공우재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쓸어넘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빈아, 우리 누나하고 너희 오빠가 사귀는 것도 아직 어른들은 모르시잖아. 우리까지 알려지면 진짜 큰일 나. 그때 양은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어머니 차세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은빈아, 너 지금 어디니? 엄마가 좀 봐야 할 일이 생겼는데 집으로 와줄래? 차세리의 목소리는 평소답지 않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양은비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차세리가 자신의 방 화장대 앞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은빈이 인기척을 내자 차세리는 화들짝 놀라며 사진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 은빈이 왔구나. 엄마가 부탁이 좀 있는데. 차세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양은빈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너의 오빠가 만나는 그 여자 공신의 딸 말이야.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양은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세리는 어떻게 오빠의 비밀을 알게 된 걸까요? 양은빈이 머뭇거리자 차세리는 한층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아가씨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양은빈은 새어머니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묘하게 슬픔이 깃든 빛을 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차세리는 양동익이 잠든 사이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공명정대한의원 근처의 작은 한약방. 바로 나선의 할머니가 운영하던 온정약국이었어요. 30년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켜온 그 약국 앞에서 차세리는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 그곳까지 왔던 거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자신이 늘 꿈에서 보던 풍경, 한약 냄새가 가득하던 어떤 작은 방, 따스한 손길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누군가의 기억. 그것이 단순한 환상인지 진짜 기억인지 차세리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약국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잠 못 이루던 나선의 할머니가 새벽 산책을 나온 길이었거든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선의 할머니는 차세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그녀의 입에서 신음 같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30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막내딸, 5살 나이에 시장에서 손을 놓쳐 영영 사라져 버렸던 그 아이의 얼굴이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여인과 너무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차세리는 자신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는 노부인을 보며 알 수 없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더는 움직일 수가 없었더라고요.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폭우로 변한 그날 새벽, 나선의 할머니는 차세리의 손목을 움켜쥐고 운명적인 그 한마디를 던지게 됩니다. 당신 진짜 이름이 뭐예요? 차세리의 머릿속에서는 잊고 있던 어떤 이름이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선아, 그것은 보육원 시절 아주 어렸을 때 자신이 종종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던 이름이었어요.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던 너는 어쩐지 선아라는 이름에 반응하더라라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각 공정한 원장은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나선혜의 방이 비어 있었거든요. 새벽 4시, 어디에도 어머니가 보이지 않자 그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30년 전 동생을 잃은 후로 어머니는 매년 그 즈음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셨는데 올해는 유독 더 심하셨습니다. 공정한이 우산을 챙겨 약국으로 향하던 그 순간 양동익 역시 침대에서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세리의 휴대폰은 침대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양동익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두 집안의 가장이 서로 다른 길을 통해 같은 곳으로 향하는 그 새벽, 빗속에서 노부인과 중년 여인은 3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었습니다. 나선의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차세리의 왼쪽 귀 뒤로 손을 가져갔을 때 차세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손길에 이끌렸습니다. 별 모양으로 흩어진 작은 점 3개. 나선의 할머니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아야, 우리 막내. 선아야. 차세리의 무릎이 그대로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잠겨있던 기억의 문이 거대한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 어머니의 손을 놓치던 그 순간의 공포, 낯선 남자에게 끌려가던 어린 자신의 모습.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세리, 아니 어쩌면 공선하였을지도 모르는 그녀가 정말 나선혜의 잃어버린 막내딸이라면 그녀는 지금 누구의 아내가 되어 있는 걸까요? 양동익. 30년간 공씨 집안과 원수처럼 지내온 그 남자의 부인이 사실은 공씨 집안의 핏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리고 그것을 양동익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 끔찍한 것은 만약 차세리가 정말 공정한의 친동생이라면 그녀의 의부자들인 양현빈과 공정한의 딸,
공주와의 관계는 두 사람의 사랑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폭우 속에서 흐느끼는 노부인과 충격에 잠긴 한 여인,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다급히 달려오고 있는 두 남자, 공정환과 양동익. 30년 전 그날 이후 처음으로 운명이 모든 것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온정약국 앞 골목길에서 30년의 비밀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성민은 자신의 진료실 책상에 앉아 30년 전 그 어린 환자의 차트를 떨리는 손으로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억상실증 환자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차트 맨 아래에 자신의 글씨로 적어두었던 한 줄. 환자는 사고 직전 엄마, 오빠라고 외쳤다고 함. 가족 추적 필요. 한성미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한테서 당장 손 떼. 폭우가 쏟아지는 온정약국 앞 골목. 양동익의 분노에 찬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갈랐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양동익은 흠뻑 젖은 채로 차세리에게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끌어안았는데요.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부인을 부둥켜 안고 흐느끼는 나선의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생을 원수로 여겨온 공씨 집안의 노모가 자신의 아내를 끌어안고 내 딸이라며 통곡하는 광경. 양동익의 머릿속은 단숨에 백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골목 반대편에서 우산을 들고 달려오던 공정한 원장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는데요. 어머니가 끌어안고 있는 여인이 다름 아닌 양동익의 후처 차셀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공정한의 손에서 우산이 미끄러져 빗물 고인 길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공정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나선의 할머니는 차세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도무지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하나, 선하다. 우리 선아야. 30년 전에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우리 막내. 내 동생이라고. 공정한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살 어린 나이에 시장통에서 손을 놓쳐버렸던 그 동생.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오게 만들었던 그 아이가 지금 양동익의 아내가 되어 자신 앞에 서 있다니요. 양동익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표정은 안도가 아니라 점점 더 일그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헛소리들을 하시는 겁니까? 내 아내가 공씨 집안 핏줄이라고요? 어디서 그런 미친 소리를. 양동익은 차세리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며 외쳤지만 정작 그의 품 안에 있던 차세리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더라고요. 차세리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며칠간 끊임없이 떠오르던 단편적인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떡볶이 냄새, 누군가의 따뜻한 등에 엎여 잠들던 기억, 선아야, 오빠가 사탕 사줄게 라며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어떤 소년의 목소리. 그 소년의 목소리가 지금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공정한 원장의 목소리와 너무도 닮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차세리의 무릎이 또 한 번 꺾이고 말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양동익이 다급하게 그녀를 부축했지만 차세리는 양동익의 손길을 천천히 밀어내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공정한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온 한마디. 오빠 정한이 오빠 맞아요. 공정한 원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한성민은 자신의 진료실에서 30년 전 환자 차트를 손에 든 채 거의 광기에 가까운 눈빛으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레지던트 시절 담당했던 그 어린 환자, 보육원 측이 의뢰해 정신감정을 했던 5살 여아의 차트에는 그녀가 미처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한 한 가지 단서가 더 있었거든요. 환자가 잠꼬대로 반복해서 외치던 이름. 대한이 형아. 한성미의 손가락이 차트 위에서 멈췄습니다. 공대한. 공정한 원장의 동생이자 한의원 재활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그 공대한의 어린 시절. 별명이 바로 대한이었다는 사실을 한성미는 결혼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 공정한. 아니면 시어머니 나선혜. 그도 아니면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그 남자. 양동익? 한성미가 망설이는 사이 그녀의 휴대폰이 먼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공정한 원장이었어요. 여보, 빨리 와줘. 어머니가 약국 앞에서. 공정한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한성민은 차트를 가방에 챙겨 넣고 비를 뚫고 차에 올랐는데요.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을, 자신이 결혼 전부터 어렴풋이 의심해왔던 그 가능성을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거든요. 한성미가 운전대를 잡은 손이 새하얗게 변할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차세리가 정말 신우이라면 그녀가 양동익의 아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양동익, 30년 전 자신이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헤어졌던 그 남자, 그가 알고도 차세리와 결혼한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이 의도된 복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공주와는 새벽 작업을 마치고 잠시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는데 양현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주아씨, 지금 어머니께서 이상한 전화를 받으셨어요. 새어머니가 사라지셨다고 아버지도 비를 맞으며 어디로 나가셨대요. 공주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침실 창문 밖을 내다본 순간 멀리 온정약국 쪽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듯한 실루엣이 보였거든요. 현빈 씨, 저 잠깐 할머니 약국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요. 양현빈도 같은 곳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30년 묵은 가족사의 한복판으로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두 집안의 운명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더라고요. 차세리, 아니 공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공정한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오빠 진짜 오빠야. 내가 진짜 그 아이야? 공정한 원장은 동생의 얼굴을 마주보며 무너지듯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선아야, 미안하다. 그날 오빠가 내 손을 더 꽉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30년이야, 30년. 두 남매가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그 모습을 양동익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회오리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만약 차세리가 정말 공씨 집안의 막내딸이라면 자신이 지난 15년간 사랑해온 여인은 자신이 가장 증오하는 집안의 핏줄이었다는 뜻이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인정하는 순간 양씨 집안의 위신은 바닥으로 떨어질 게 분명했습니다. 곧 국회의원 출마 선언까지 한마당에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정치 인생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장나는 거였죠. 양동익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일어나. 집에 가자. 양동익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차세리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손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여보. 저 좀 더 여기 있을게요. 어머니랑 오빠랑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차세리가 처음으로 양동익에게 거역하는 말을 내뱉자 양동익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차세리, 내 말 안 들려? 집에 가자고. 그가 한층 더 강한 어조로 말했지만 차세리는 30년 만에 만난 어머니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공정한 원장이 양동익 앞을 막아섰습니다. 양동익이, 이제부터 내 동생이야. 너희 집안 사람이기 전에 우리 집안 핏줄이라고. 함부로 끌고 가려 하지 마. 평생 원수로 지내온 두 남자가 이제는 한 여인을 사이에 두고 또 다른 형태의 대치 상태로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성미가 도착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차에서 내린 그녀의 손에는 30년 전 차트가 들려 있었어요. 한성미는 천천히 차세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보육원에서 의뢰받은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5살 여아, 기억상실증, 왼쪽 귀 뒤에 별 모양 점 3개, 잠꼬대로 대한이 형아를 부르던 아이. 한성미의 한마디 한마디에 차세리의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당신이에요, 차세리 씨. 아니, 공선아 씨. 양동익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한성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성미, 너 이걸 알고 나한테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냐? 한성미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금 알았어요. 차트를 다시 들춰보고 나서야. 만약 진작 알았더라면 저는 이분이 당신과 결혼하는 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았을 거예요. 그 순간 골목 입구에 우산을 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들어섰습니다. 공주아와 양현빈이었어요. 두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양동익의 아내를 끌어안고 있고 아버지 공정한과 양현빈의 새어머니 차세리가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모습. 어머니 한성미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양동익과 대치하고 있는 광경까지. 공주아는 양현빈의 손을 더 강하게 잡아 쥐었습니다.
현빈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양현빈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가족의 그림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거든요. 만약 차세리 어머니가 공씨 집안에 잃어버린 막내딸이라면 자신이 사랑하는 공주와는 차세리의 친조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자신과 공주와의 관계가 양현빈은 차마 그 다음 생각을 이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현빈아. 차세리가 양현빈을 발견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양현빈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현빈아, 새엄마가 미안해. 새엄마가 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한 것 같구나. 차세리의 눈에서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양현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주아 씨는 저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차세리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때 공주아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차세리 어머니가 정말로 우리 고모라고 해도 저랑 현빈 씨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잖아요. 그렇죠? 공주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현빈 씨는 차세리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양동익 회장님의 전처분 아드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 양동익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렇지. 피는 안 섞였지. 하지만 호적상으로는 어떻게 될까? 차세리가 공씨 집안 사람으로 호적이 정리된다면 현빈이의 새엄마가 너의 친고모가 되는 거고, 그러면 너희 둘은 적어도 내 눈에는 절대 볼 수 없는 사이가 될 거야. 양동익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었거든요. 차세리를 공씨 집안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공주아와 양현빈을 갈라놓기 위해 그는 모든 카드를 동시에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30년 전 차세리가 시장에서 사라지던 그 사건의 진짜 진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나선의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서더니 양동익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동익아.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호했어요. 30년 전 그날, 우리 선아가 시장에서 사라진 그날, 너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나니? 양동익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나선의 할머니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내 아버지 양선출이 그날 시장에 있었다. 우리 영감이랑 같이. 그리고 두 사람 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지. 너희 집안하고 우리 집안의 진짜 악연은 그날 시작된 거야. 양동익의 동공이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평생 외면해 온 한 가지 의혹. 자신의 아버지 양선출이 30년 전 어떤 식으로든 공씨 집안의 막내딸 실종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의혹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거든요.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는 새벽. 7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30년의 거짓과 침묵을 마주한 그 순간, 차세리는 어머니 나선혜의 손과 오빠 공정한의 손을 양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저 오늘 밤은 친정에서 자고 갈게요. 양동익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차세리, 너 정말 이럴 거야? 하지만 차세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겠어요. 그래야 당신 옆에 있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동익은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그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양현빈을 향해 던진 한마디. 현빈아,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저 공주아라는 애, 이제부터는 너한테 사촌 같은 존재야. 알아들었지? 양현빈은 아버지의 그 말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공주아의 손을 더욱 단단하게 잡았어요. 주아 씨,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안 나요. 우리 사이에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공주아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어요. 하지만 양동익이 차를 몰고 사라진 방향에서 그가 누군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가 통화한 상대는 다름 아닌 박준혁, 태양그룹 전략기획팀장이자 양현빈의 경영 라이벌이었어요. 준혁이, 일이 좀 복잡하게 됐다.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양동익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양선출 노인은 자신의 방에서 30년 전 신문 스크랩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공신의 막내딸 실종 사건 미궁이라는 제목의 그 기사 위에는 양선출, 자신의 글씨로 깨알같이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선아는 살아있다. 그 아이는 양선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자신이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 아이를 데려간 게 아니다. 내가 그 아이를 구한 거야. 양선출 노인의 떨리는 한마디가 양지바르나니원 진료실에 무겁게 내려앉던 그 순간. 그 자리에 모여있던 양동익과 양동숙 남매의 얼굴은 동시에 핏기를 잃어가고 있었는데요. 새벽에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지 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 양선출은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마침내 자식들 앞에 풀어놓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30년 전 그날, 시장에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날 내가 본 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양선출의 굵게 패인 주름 사이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양동익은 아버지의 말을 차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양동숙 실장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야기는 30년 전 그 운명의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양선출은 그날 시장에서 우연히 한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5살 공선아가 어떤 낯선 남자에게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던 인신매매 조직의 중간책이었어요. 양선출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남자를 추격했고 결국 외진 골목에서 격투 끝에 아이를 빼앗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인신매매 조직이 양선출의 신원을 파악하고 보복을 예고하기 시작했던 거죠. 양선출은 자신의 가족과 공씨 집안 모두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멀리 떨어진 보육원에 익명으로 맡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양선출은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 인신매매범 뒤에 있던 자가 누구였는지 아느냐? 양선출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차씨 집안. 차세리의 친아버지 쪽 핏줄이었다. 양동익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차세리가 그놈의 딸이라고요? 양선출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그놈은 차세리의 큰아버지였어. 그 집안은 대대로 그런 일에 손을 대고 있었지. 그래서 내가 더더욱 그 아이를 친부모에게 돌려보낼 수 없었던 거다. 차씨 집안의 그 아이의 행방이 알려지는 순간 공신의 막내는 진짜로 사라지게 될 테니까. 양동숙 실장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끔찍한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새언니 차세리가 오빠하고 결혼하게 된 것도 누군가의 의도된 계획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양선출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세리가 미인대회 출신으로 너희 오빠 앞에 나타났던 그 시점. 나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었다. 하지만 차세리 본인은 자기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듯했고 또 너희 오빠가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서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어. 양동익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평생 사랑한 여인이 사실은 누군가의 거대한 음모의 도구였을 가능성. 그리고 그 음모의 배후에 자신이 평생 무시해온 차세리의 친정 핏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 양동익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와락 휩쓸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어. 차세리가 정말 의도적으로 나한테 접근한 거라면 나는 그 여자를. 양동익은 차마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차세리에 대한 의심과 분노가 짙게 깔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공명정대한의원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차세리는 30년 만에 친정에 발을 들여놓은 후 어머니 나선혜와 오빠 공정한 그리고 동생 공대한과 함께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공대한은 누나와도 같았던 형의 잃어버린 동생이 차세리였다는 사실에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선아 누님 아니, 누나, 진짜 우리 누나가 맞는 거예요? 공대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차세리는 그를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대한아 너구나. 내가 잠꼬대로 부르던 대한이 형아가 너였어. 그런데 그 순간 공대한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양동숙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공대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두 집안의 비밀 연인이었던 그와 양동숙의 관계는 차세리의 진실이 드러난 이 마당에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지
더더욱 복잡해질 게 분명했거든요. 한편 한성민은 자신의 진료실에서 홀로 와인을 한 잔 따라 마시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첫사랑이었던 양동익과 헤어진 진짜 이유. 그것은 단순한 변심이 아니었어요. 그 시절 한성민은 한의대 본과생이었던 양동익을 깊이 사랑했지만 양동익의 야망이 점점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거든요. 그가 가난한 한성미의 집안을 도구처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한성민은 결국 그를 떠나 공정한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양동익이 차세리와 결혼한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한성민은 점점 더 의심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양동익은 어쩌면 자신을 빼앗아간 공씨 집안에 복수하기 위해 차세리가 공씨 집안의 잃어버린 딸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녀와 결혼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것이 사실이라면 차세리는 사랑이 아닌 복수의 도구로 15년을 살아온 셈이 되는 거였습니다. 한성민은 와인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양집 아른 한의원이었습니다. 양 원장님, 우리 단둘이 얘기 좀 해요. 한성미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양동익은 막 박준혁과의 통화를 끝낸 직후였어요. 두 사람의 30년 만의 독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양동익은 한성미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어요. 성미야, 오랜만이다. 30년 만이지. 한성미는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치며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양동익 씨, 솔직하게 대답해요. 차세리가 공씨 집안 딸이라는 거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양동익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웃었어요. 성미야, 내가 30년 전 나를 버리고 공정한이한테 갔을 때 나는 평생 그 일을 잊지 않기로 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인대회 무대에서 한 여자를 봤지. 그 여자 얼굴이 누구를 닮았는지 아니? 너희 시어머니, 나선의 노인을 빼다 박았더라. 한성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단지 그 이유로? 양동익은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대며 비웃듯 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지. 너희 집안에 한 방 먹일 패가 손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성미야, 그건 정말 처음뿐이었어. 차세리는 진짜로 좋은 여자였고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 집안 사람들이 함부로 그 여자를 데려갈 생각은 하지 마라. 한성민은 양동익의 그 말에서 그가 이미 차세리를 놓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양동익의 눈빛 깊은 곳에 자리한 또 다른 감정도 보았어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의심으로 바뀌어가는 그 위험한 중간 지점의 빛이었습니다. 같은 시각태양그룹 본사에서는 박준혁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한 통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양동익이 그에게 부탁한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주아의 신작 컬렉션 디자인 자료를 빼돌려 경쟁 브랜드에 흘리는 것. 둘째, 양현빈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가짜 증거를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 박준혁에게 있어 이 일은 그저 양동익의 부탁이 아니라 자신이 양현빈을 밀어내고 태양그룹 패션사업부 총괄이사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그는 즉시 자신의 부하 직원을 통해 공주아의 작업실에 침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또 한 사람이 동석하고 있었어요. 황보혜수 부사장이었습니다. 박 팀장,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고는 있는 거지? 황보혜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준혁은 움찔했지만 곧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부사장님께서도 양현빈을 견제하고 싶으셨던 거 아닙니까? 양 회장님이 직접 부탁하신 일입니다. 부사장님도 한 자리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황보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옅게 웃었습니다. 재미있는 제안이네. 그런데 박 팀장, 한 가지만 명심해. 자네가 어디에 줄을 서는지에 따라 자네의 미래도 결정되는 거야. 황보혜수의 그 말에는 묘한 여운이 담겨 있었는데 박준혁은 미처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황보혜수가 정말로 양동익의 편에 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서 또 다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공주아는 그날 저녁 양현빈과 함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새벽의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현빈 씨,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공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양현빈은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하게 감싸 쥐었어요. 주아 씨, 우리 사이에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호적이 어떻게 정리되든 그건 어른들 사정이지 우리 사랑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주아 씨를 절대 안 놔요. 그런데 그때 양현빈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첨부 파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양동익의 과거 외도 사진과 그와 어떤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또 다른 자녀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DNA 검사지였습니다. 양현빈은 그 자료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지? 공주아가 함께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낯이 익었거든요. 그녀는 다름 아닌 황보혜수 부사장이었습니다. 현빈 씨, 이 사람 양현빈의 머릿속에서는 무수한 가능성이 동시에 폭발하고 있었어요. 만약 황보혜수가 정말 아버지 양동익의 옛 연인이고 자신에게 또 다른 이복 형제자매가 존재한다면 황보혜수가 자신을 태양그룹에 발탁한 것도 단순한 능력 평가가 아니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복 형제자매가 누구인지에 따라 양현빈의 회사 내 위치는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사건은 더욱 복잡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어요. 차세리는 친정집 손님방에서 30년 만에 어머니 나선혜의 손을 잡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양동익에 대한 의심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거든요. 만약 그가 자신의 출생을 알고도 결혼한 것이라면 지난 15년의 결혼 생활은 무엇이었을까요? 차세리는 어머니 나선혜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건 상대는 다름 아닌 자신의 친정 쪽 큰아버지로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30년 전 자신을 데려간 인신매매 조직의 배우로 양선출이 지목한 그 차씨 집안의 큰아버지. 차세리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친정 쪽 친척과 연락한 적이 없었지만 호적상으로는 분명히 존재하는 그 큰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큰아버님, 저 세리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세리야, 이제 진짜 내 핏줄이 누구인지 알게 됐겠구나. 차세리의 등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큰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공씨 집안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양동익에게 어떻게 이용할지까지도. 같은 시각 공정한 원장은 어머니 나선혜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든 어머니 곁에 앉아 한참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공정한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평생 외면해 온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30년 전 동생을 잃고 미친 듯이 시장 일대를 헤맬 때 양선출 노인이 자주 어머니를 찾아왔다는 사실. 두 분이 일주일간 함께 사라졌다는 그 소문. 공정한은 그 시절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은 모르지만 어쩌면 양선출이 동생을 구해내고 멀리 보육원에 맡기는 그 과정에서 어머니에게만은 진실의 일부를 털어놓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머니 나선혜는 30년간 양선출과 어떤 형태로든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해왔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공정한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30년 전 양선출 어르신이랑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잠든 줄 알았던 나선의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아들의 손을 마주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하나, 사람이 자식을 잃으면 그 자식을 구해준 사람한테는 평생 빚이 지는 거야. 그게 원수의 집안 사람이라도 말이다. 그러니 너도 이제는 양선출 어르신을 무조건 미워하지만 말고. 나선혜. 할머니의 그 한마디는 30년간 두 집안을 갈라놓아 온 적대감의 뿌리가 사실은 잘못된 오해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양동숙은 공대한과 비밀 카페에서 만나 그동안 주고받지 못했던 진심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해요? 새언니가 오빠네 누나가 됐는데 나는 또 오빠를 사랑하고 있고. 공대한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동수가, 우리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말자.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 두 집안 어른들이 다 충격에 빠져 계실 때 우리가 먼저 진심을 보이면. 그런데 그 순간 공대한의 휴대폰으로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지만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카페에 앉아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과 함께 도착한 메시지. 두 집안의 평화를 원한다면 당신들이 헤어져야 한다. 공대한과 양동숙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신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양동익, 박준혁, 아니면 차세리의 큰아버지로 자처하는 그 정체불명의 인물일까요? 새벽 3시, 양현빈은 잠든 공주아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충격을 위로하다 그대로 카페 옆 호텔 라운지의 소파에서 잠이 들었던 거였어요. 양현빈의 머릿속에서는 황보혜수에 대한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양현빈은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자신이 직접 황보혜수를 찾아가 모든 것을 묻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결정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현빈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같은 시각 황보혜수 부사장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한 통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어린 사내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얼굴은 양현빈을 빼다 박은 듯 닮아 있었습니다. 황보혜수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현빈아, 이제 곧 너한테도 진실을 말해줄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녀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담긴 묘한 빛깔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공주아의 디자인 작업실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공주아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신작 컬렉션 자료가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공주아는 출근하자마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양현빈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빈 씨, 큰일 났어요. 제 디자인 자료가 다 없어졌어요. 발표회가 일주일 남았는데 공주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몇 달간 밤을 새워가며 만들어온 작품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날 오후 한 경쟁 브랜드가 공주아의 디자인과 거의 흡사한 컬렉션을 먼저 발표하면서 공주아는 표절 의혹의 한복판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SNS는 순식간에 공주아를 비난하는 글로 도배되기 시작했고 태양그룹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준혁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양동익에게 보고서를 올렸어요. 회장님, 작업이 성공했습니다. 공주아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양현빈 이사님 건도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양동익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한 가지 알 수 없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변수, 바로 황보혜수 부사장의 진짜 정체와 양선출, 노인이 쥐고 있는 30년 전 사건의 마지막 진실이 곧 모든 판도를 뒤집을 거였거든요. 그날 밤, 양선출 노인은 자신의 방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자신이 차세리를 보육원에 맡기기 직전에 작성한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의 수신인은 다름 아닌 한성미, 바로 공정환의 부인이자 차세리의 올케였습니다. 양선출은 그 편지를 통해 30년 전 사건의 가장 중요한 진실을 한성미에게만 따로 전달하려 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편지는 한성미의 손에 닿지 못한 채 양선출의 책상 깊숙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양선출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한 줄 한 줄 다시 읽어 내려가던 그의 눈에서 한 줄기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미야, 너는 알아야 한다. 차세리가 공신의 딸이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결정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지만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양선출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다음 날 한성미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만에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